저희가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스트리아로 출국을 할 거예요. 경위 명의는 저와 그리고 7명의 학생들이 함께 협업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강의 시리즈입니다. 강의 주제는 베토벤 로드, 그러니까 베토벤의 도시를 걷다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왜 베토벤이 필요할까요? 경위 명의와 함께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음악과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곳 빈 중앙묘지 센트럴 프리드호프에 와 있습니다. 여긴 단순한 공동묘지가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중앙묘지는 1874년에 처음 개장이 됐어요. 벌써 1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당시에 비엔나 도시가 점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공동묘지들을 그 빈 도심에서 여기 외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1870년대는 세계 최대의 계획묘지였는데 현재는 유럽에서 2번째로 큰 공동묘지입니다. 면적만 74만 평에 이르러요. 240만 제곱미터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거대하죠. 우리가 보통 묘지의 단위를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00만 기의 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 인구가 190만 명이니까 살아있는 인구보다 여기에 묻혀있는 그 묘지의 기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100만 기의 무덤을 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광활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 센트럴 프리드호프 중앙묘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음악의 도시답게 음악가의 묘역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데요. 그만큼 이 오스트리아 빈 시민들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베토벤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음악가 묘역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묘지마다 비석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곳에 잠들어 있는 음악가들의 인생, 또 고유의 악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음악가 묘역의 중심은 이곳 트라이앵글인데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잠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명품 강의의 주인공인 베토벤의 묘지 앞에 와 있습니다. 베토벤의 묘비를 보시면 메트로놈, 음악에 있어서 박자기를 뜻하는데요. 템포를 가늠하고 박자를 맞추는, 그러니까 음악의 맥박을 가늠하고 구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에선 선율의 호흡만큼이나 리듬의 동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베토벤 음악의 특징을 이 묘비가 잘 드러내고 있죠.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베토벤이 윈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슈베르트의 생애가 딱 겹치는데요. 베토벤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슈베르트가 정작 말은 붙이지 못했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던 거죠. 베토벤이 사망했을 당시 슈베르트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베토벤 이후에 음악계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침반을 상실한 듯한 절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의 장례식에서 슈베르트가 직접 관을 들고 운구 행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도 베토벤이 사망하고 난 딱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슈베르트가 잠들어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요. 나를 베토벤 묘지 옆에 묻혀달라. 슈베르트의 살아생전엔 가난과 또 음악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행했지만 하지만 그 유언에 깃든 소망은 실현이 됐습니다.
당시 베링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베토벤 요 바로 옆에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1874년 여기 윈 중앙묘지가 조성이 될 때 베토벤과 함께 슈베르트가 같이 이장이 되어 왔습니다. 슈베르트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토벤은 당시 윈의 음악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또 창조적인 영감을 선사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불후의 명작 또 불멸의 거장으로 생생히 살아있죠. 베토벤은 음악가들의 음악가였고 현재도 역시 음악가들의 음악가입니다. 이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음악 작품을 남겼는지 베토벤 로드를 통해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베토벤의 삶, 또 음악사에 빛나는 위대한 걸작들을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오늘은 초연 당시의 괴물 같은 미래의 교향곡이다 라는 충격을 음악계에 가져왔던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에로이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교향곡이 언급될 때마다 관련되는 중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계급의 특권에 저항했었죠. 그래서 베토벤은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을 열렬히 지지하고요. 나폴레옹이야말로 유럽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구현할 역사의 수호자라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교향곡 3번의 표지에 나폴레옹의 이름인 보나파르트를 진하게 새겨요. 하지만 이러한 존경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804년 12월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통해서 스스로 황제에 오르자 베토벤은 배신감, 모욕을 느끼게 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파리의 노틀담 성당에서 열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직접 왕관을 쓰이고 있죠. 이 당시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건 곧 서방 그 기독교를 수호해서 이끌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였는데요. 그래서 황제의 즉위식은 로마의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전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왕관을 자기 스스로에게 씌웠어요. 그리고 직접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황은 아예 뒤로 물러나서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구현해주는 역사의 수호자라고 믿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는 대관식을 접하고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토해요. 나폴레옹 역시 결국엔 평범한 속물에 불과했단 말인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짓밟고 오로지 자기 야망만을 채우겠단 말인가.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름을 새겼던 교향곡의 표지를 거칠게 지우게 됩니다. 종이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요. 그리고 나중에 악보를 출판할 땐 아예 제목을 변경해요. 영웅 교향곡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제목을 바꾸고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달죠. 어느 위대한 인간의 추억을 기리며 작곡하다. 여기서 위대한 인간이란 특정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영웅을 뜻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그 이전 교향곡들 1, 2번이 하이든과 모차르트 선배 작곡가들의 악품을 학습했다면 베토벤은 교향곡 3번 이 영웅을 통해서 중기의 기본적인 양식, 영웅적인 양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적인 목소리, 개성과 색깔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베토벤은 스스로 가장 만족하고 큰 자부심을 이 영웅 교향곡에 가졌었대요.
내가 이제까지 쓴 최고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곧 하늘과 땅을 뒤흔들 것이다.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이 교향곡을 작곡하기 1년 전 1802년에 귀병이 심각하게 악화됐었고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또 치유불능의 판정을 받으면서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작성했었죠. 하지만 베토벤은 유서를 작성한 직후에 친구 베겔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살아가는 동안 신의 가장 불행한 피조물로 여겨질 순간들이 많겠지만 나는 내 운명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 교향곡엔 그래서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한 당당한 자기 확신이 만발합니다. 베토벤 스스로 운명의 불가항력에 맞선 영웅으로 여기게 되겠죠. 베토벤은 자신을 프로메테우스와 동일시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데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뜻을 거스르고 인류에게 처음 불, 그러니까 문명을 가져다준 영웅이죠. 제우스는 분노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바위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독수리에게 계속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에 시달리게 돼요.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은요, 우선 프로는 먼저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메테우스는 생각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를 뜻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건네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듯 베토벤도 인간에게 새로운 음악으로 예술을 꽃피운다고 믿었었죠. 그리고 간을 쪼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처럼 베토벤 스스로 청력 상실의 대가, 희생을 치른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향곡 영웅의 마지막 4악장엔 베토벤이 그보다 2년 전에 작곡했던 발레곡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에 등장했던 주선율이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작품에서 공유한 예는 베토벤 음악에선 이게 유일무이해요. 그만큼 베토벤이 애착했던 주제 선율인데요. 이 두 선율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2016년) 영국의 BBC 뮤직 매거진은 설문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151명의 지휘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사에서 어떤 교향곡이 가장 위대한지를 물어요. 이때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설문의 대상 중 한 사람이었던 지휘자 조너슨 노트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해요. 교향곡 영웅은 신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투쟁, 도전,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각별하다. 자, 오늘 여러분은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만나셨습니다. 베토벤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섰죠. 그런 베토벤의 당당한 자기 확신, 그리고 교향곡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작품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의미하게 공명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되게 즐겁게 한 주를 보냈고요. 네, 그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네, 그 여러분의 그런 젊은 에너지,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저의 삶에 또 많은 그런 윤활유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준비하신 멘트 너무 좋았어요.
제작팀은 현영이가 제일 언니야? 네. 그다음 순위가 어떻게 그다음 되냐? 혜정이고 얘네 둘이 동갑이에요. 아, 좋네. 야, 앞으로도 괴롭히는 거 제주도 가기로 했어. 아, 이렇게 돼 있어. 울어라. 진짜고 막 해맑게 완전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 안 해말까요? 이제 우리 때문에 막 뒷발렸어.